정치권 이슈 알아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이틀째 진행 중입니다. 여야는 도덕성과 정책 능력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공방을 벌였지요.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 후보자의 해명만으로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맹목적 발목 잡기를 그만하고 총리 인준에 협조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유임을 놓고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 장관의 현직 장관 가운데 유일하게 유임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철학이 반영된 인사라고 평가했지만 당내 일각에서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들을 송 장관이 반대한 전력 등을 들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흑묘, 백묘의 사리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나왔는데 반면 국민의힘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겠다는 송 장관의 태세 전환을 공개 저격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윤석열 정부 출신 장관을 마냥 비판하기도 힘든 탓에 평가는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정치권 이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국민의힘 박성은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어제 이어 오늘도 김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또 재산 관련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의혹에 적극 해명하는 한편 제2의 논두렁 프레임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공격하는 입장부터 들어봐야겠죠? 국민의힘부터 듣겠습니다. 네.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의혹이 해소되기커녕 오히려 논란만 더 불러일으키고 있는 청문회라고 보여지고요.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와 증인 또는 참고인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반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97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단 7건만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또 가족을 제외한 5명의 증인을 요청을 했는데 그 또한 거부됐고요. 문제의 핵심은 재산 형성 과정의 불투명성입니다. 가장 쉽게 말씀드려서 최근 5년 동안 수입이 5억 원이고 지출이 13억 원입니다. 누가 봐도 수입보다 지출이 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산은 늘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죠. 순수입은 약 6천만 원이 5년 동안 증가한 반면에 재산은 7억 9천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설명하기가 힘들고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처가로부터 매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2년간 약 2억 원을 빌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생활비로 쓰인 2억 원이 증가된 재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고요. 이거 외에도 후보자가 내놓은 해명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제가 조금 의아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본인이 유학 시절에 매달 450만 원씩 과거에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모 씨로부터 송금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했냐라고 보니까 배추 농사에 대한 투자 수익금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빙 자료가 없어요. 이처럼 이번 청문회는 과거 2000년 이후로 19차례의 총리 청문회 유일하게 증인 참고인이 없는 청문회고요. 자료 제출이 없는 청문회입니다. 또 한편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번 청문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 모순의 끝판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 증인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 3년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그런 법안까지도 발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당연한 거다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3년 전에 청문회를 할 때는요. 그때 자료 요구가 1200건이 넘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항목이고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해명이고 이런 부분이 반드시 소명이 되지 않으면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료 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해명에 대한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청문위원도 그렇고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그것도 불법적 유연적 계엄으로 국민들에 의해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앞으로 내란 재판을 앞두고 있지요. 그런 상황에서 정권을 상실했으니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벼르고 나왔을 거라는 심정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혹에 비해서는 준비가 전혀 안 됐다. 그 증인 참고인 협상을 제대로 해야지요. 본인들 갑자기 전 배우자, 전처, 현처 얘기하다가 국민들 비판받으니까 나중에는 출판사 사장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출판 기념회 아마 그걸 따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우왕좌왕하다가 증인 참고인 채택 시한을 넘겨버렸어요. 그런 야당 보셨습니까? 야당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뭐 일이 많으니까 청문회 이틀 동안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뭐 좀 유심히 봤어요. 방송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우리 연합뉴스 TV가 있어서 좀 봤는데 저는 고장난 레코드판을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똑같은 얘기만 합니다. 국힘당 의원들. 그리고 자기들이 증명을 못해요.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총리 후보자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명을 하면 그걸 반박할 수 있는 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모친 소유의 2억 원 빌라를 왜 총리 후보자한테 따집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문회를 바라보는 국민들과 언론을 통해 접하는 국민들은 국힘당이 맹탕으로 준비했다. 이거는 흠집 잡기다. 발목 잡기다. 정쟁 프레임만 들고 왔구나.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힘당에서 주 공격수로 뛰고 계시는 저 의원 한 분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6억 원을 쟁여놓고 아주 자극적이죠. 6억 원을 쟁여놓고 마치 지금 총리 후보자가 야인 시절에 6억 원에 막 어디서 불법 자금을 받아가지고 집에다가 놓고 쓰는 것처럼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김 총리 후보자가 옳은 표현을 썼다고 생각해요. 그거 조작질입니다. 제2의 논두렁식이 아닙니까? 그거 제대로 안 보는 국민들 분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5년 동안 4번의 경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접근해 나가면은 국민들이 국민의 힘이 전혀 준비가 안 됐구나. 오로지 그 정쟁만 가지고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1야당 아닙니까? 그러면 이틀째입니다. 그럼 정책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총리 후보자의 자질, 정책적 식견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물어보질 않았어요.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저는 그거는 조금 아직은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전 이런 말씀을 또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3년 전에 한덕수 지금 뭐 이미 다 물러나가고 앞으로 수사받아야 할 사람을 제가 뭐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 얼마나 흠결이 많았습니까? 당시 나왔던 논란 중에 대표적 논란이 회의를 4번 가고 한 20억 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혹들이 다 있었어요. 자료를 뭘 냈습니까? 아무것도 해명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인수위까지 거쳤지만 우리 이번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도 없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 협조해달라. 당시에 국민의힘이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도 인수위도 없는 우리 이재명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좀 대승적 차원에서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예, 반론 기회 드리기 전에 지금 질문 한 개인데 거의 한 10분 지나가고 있어서 오래 하시겠네요. 자, 앞으로는 조금은 압축적으로 그러겠습니다. 많은 질문을 다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반론 기회까지 드리겠습니다. 한 대변인 말씀이 유효하려면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되죠.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잖아요. 검증하기 위해서 충분한 자료, 성실한 자료 제공이 필수였고요. 아까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여쭤봤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과 우리나라 예산 규모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답변을 못했어요. 또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해서는 엉뚱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사실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우리 국가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중요한 게 국가의 예산 규모와 국가 채무 비율입니다. 헌법 제56조에 보면요. 우리나라의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입니다. 사선의 유언이에요. 우리나라 예산 규모를 모른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추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제가 기재부의 예산실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예산에 추계라는 단어를 붙이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세수는 추계가 맞죠. 하지만 예산은 확정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썼다는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인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국가 채무 비율,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국가 채무고요. 앞으로 우리의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담보해 나갈 것이냐인데 이거를 20-30%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안까지 합치게 되면요, 국가 채무는 약 1,300조로 늘어나고 국가 채무 비율은 GDP 대비 약 49%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중요한 수치에 대해서 본인이 그러한 개념이 없다. 정말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굉장히 황당한 답변입니다.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기 전에 국가 운영의 기본이 되는, 국가 나라 살림의 기초가 되는 이런 지식조차도 습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네,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한 반론할까요? 대답. 네, 하셔야죠. 네. 그렇죠. 저도 이 질문이 있는 것 같아서 들어오기 전에 찾아봤습니다. 우리 국가 예산이 올해 673조 원이더군요. 채무 비율 한 48% 되는 것 같은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해명이 되는 그 재산, 야인 생활을 한 20년 가까이 저분이 했습니다. 저도 기자할 때, 어린 기자 때부터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정말 어렵게 지냈더군요. 저도 마음이 좀 불편하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파리 학번이니까 60이 넘었습니다. 그 총리 후보자가 집이 한 채 없이 전 재산이 2억 원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국힘당 의원은 6억 원을 쟁여놨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모욕을 하다 보니 이 수치에 대해서 즉답을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문제입니까? 김민석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지냈고 우리 민주당이 제1야당 시절에 정책위 의장을 지금의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서 수석 최고위원이 됐고 지금까지 계엄과 내란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적 역량을 발휘해 왔습니다.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분의 능력에 대해서 압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이 숫자 물어보고 그 숫자를 틀렸다고 해가지고 김민석 후보자가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하면요, 정말 국민들이 믿지도 않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여전히 정신 못 차린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다수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네. 결과적으로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그렇죠. 유일하게 필요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유일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뭐 헌법재판관도 있고. 근데 인준을 하지 않으면 서리제도 예전에 한번 서리도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통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예. 국민의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도 가지고 있고 또 입법 권력까지 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것을 민주당 중심으로 그리고 현 정부 중심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요. 국민의힘으로서는 과연 이분이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그리고 총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총리라는 것은 결국 국정을 통할하고 있는 위치 중의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도덕성의 기본이 되고요. 국민들에게 내가 무언가 호소하거나 메시지를 던질 때 과연 그 반향이나 울림이 있을지, 특히 앞에서 출처가 해명되지 않은, 소명되지 않은 자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공직자들이라든지 일반인들에게서 나와 있을 때 과연 제대로 우리가 설득을 해나갈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사회를 이끄는 지도층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 또는 정치권, 특히 여당으로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갈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단독으로 처리는 할 수 있지만 또 보기 좋게 하려면 또 다른 방법 고민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에도 국무총리는 우리 박 의원님 말씀대로 내각을 총괄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말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총리가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낙마를 할 때는 정말 결정적 흠결이 나오고 도덕성이 됐던 여러 가지 역사관이 됐던 정말 흠결이 나왔을 때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여론에 빗끓는 비난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거와 여러 가지 언론 지상이나 우리 언론인들을 접했을 때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런
여론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많은 부분이 해명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저희들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3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국민의힘이 당시 윤석열 정권 출범할 때 저희들 뭐가 흔쾌하게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새 정부 출범해서 흔쾌하지 않았죠.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 얼마나 그때 흔쾌할 많았습니까? 하지만 새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주자 그런 대승적 차원에서 다 들어가서 본회의에서 찬성 표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표가 넘는 찬성을 받고 한덕수 총리가 이제 취임을 했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의혹은 던졌지만 해명이 다 됐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적인 어떤 공격이랄지 추가적인 비판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굳이 제가 전 정권 탓을 하지 않더라도 윤석열 정권 때문에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내외적으로. 우리 국민들 너무 힘들어합니다. 빨리 총리가 취임해야 우리 국회에서 추경안 또 통과시키면 정부가 제대로 집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박 의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좀 간곡하게 좀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이 와중에 이제 첫 장관 인선이 있었습니다. 뭐 전반적인 인선 내용을 떠나서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야 모두 우려하고 반발하는 부분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전 정권 사람이라는 부분 때문에 고민하는 게 있고 또 전 정권에서는 예를 들면 농망법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대했는데 갑자기 분위기 바꾸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먼저 이번에 여당부터 얘기 드릴게요. 전반적인 그 인선 평가 12명 네. 장관급 장관 하면은 제가 더 설명을 많이 할 텐데 네. 넘어가자고 하니까 우리 송미령 장관은 저는 그 인선 보고 제가 뭐 배경까지 어떻게 대통령실로부터 공유가 안 됐을 때니까 모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받았던 첫 느낌은 이분이 대통령과 장시간 가졌던 정말 김밥 한 줄 놓고 전임 정부 정권의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장시간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장관이 우리 대통령께 능력을 제대로 보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대통령실 대변인 설명 들어보니까 다른 장관들은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고 그냥 대충 왔는데 송 장관 같은 경우는 현안 파악도 잘 됐고 우리 대통령 스타일이 궁금하면 꼬치꼬치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책임자들한테. 근데 거기에 답변을 아주 잘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양곡관리법이나 이런 중요한 법안도 있고 다른 현안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결정이 역시 이재명식 인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대선 캠페인 기간에도 박정희 대통령 정책이면 어떻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정책이면 어떻습니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국민들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면 내가 다 쓰겠습니다. 진보 인사면 어떻고 보수 인사면 어떻습니까? 정말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발탁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거기에 맞는 인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대통령이 여러 가지 심사숙고 끝에 내린 인사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더 붙이면 이제 국민의힘이 좀 이제 국민의 원내대표께서도 비겁하다 하면서 송미령 장관을 막 했는데 그런 건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정권 때도 장관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럴 때는 흔쾌히 좀 대인배답게 송 장관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능력을 발휘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덕담을 건넸으면은 네.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농림축산식품위 전체 회의에서 농해수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농망법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이제 사과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일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또 다시 한번 반론의 기회를 드릴게요. 네, 아마 농림부 직원들이 이런 현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굉장히 의아하거든요. 황당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 입법 독재의 대표적인 사례로 양곡관리법을 뽑았었거든요. 당시에 본인이 농망법, 즉 농업사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다, 농만법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현을 했고 또 거부권 행사를 2차례나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본인의 철학과 소신과 지금 반대되는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기회주의적인 행태로밖에는 비춰지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본인의 철학과 소신이 있다라고 하면 자리를 내려놓거나 아니면 정부의 철학이 바뀌었다. 대표적인 정치 논리가 투영되는 부처가 농림부거든요. 그런 기관에서 철학이 바뀌었는데 자리를 유지한 채 과거에 본인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책을 입장을 바꿔서 농림부 직원들을 설득을 한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제가 만일에 그런 입장이라면 당연히 고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를 설득하기도 그렇고 농림부 직원들을 설득하기도 그렇고요. 또 본인이 과거에 내왔던 그런 목소리의 일관성.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뒤집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꿔야죠. 본인이 그 자리가 탐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습니다. 오죽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식적이지 않은 인사다. 그렇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이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가 뭐 기회주의자라고 비난을 하거나 또는 비겁한 행태라고 비난을 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거를 떠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잘못된 그릇된 전범을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윤석열 정부 때 고생하신 분에게 좋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영혼 없는 고위공직자들이 양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합니다. 예. 자신이 반대했던 법안을 다시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리는 것이 조금은 납득이 안 간다라는 부분이에요. 예전에 윤석열 정권에서 장관을 할 때도 농망법이라는 표현은 과했죠. 저는 뭐 지금에서 사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유임이 되든 안 되든. 그리고 지금은 파면됐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이 한 얘기 뒤집은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수백 가지 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양곡관리법, 쌀값 그 가격이 떨어지고 뭐 이럴 때는 수매하겠다는 얘기는 대선 때도 여러 번 약속을 했어요. 그런 영상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양곡관리법을 거부권을 쓰고 거기에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안유동해서 폐기하고 한 거는 사실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할 게 있지요. 어제 이런 뭐 얘기들이 나오니까 대통령실이 한 얘기가 있죠. 송 장관이 이견이 있거나 어떤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있으면 직접 해결하고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송미령 장관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번 인사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한 11명, 12명 인사 나왔을 때 참 칭찬받을 지점이 많지만 아니 이렇게 실용주의 인사, 그리고 탕평 인사, 대통령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글쎄요. 저는 지금 국힘당의 지도부나 의원들이 비판하는 것과 다르게 제가 접하는 우리 좀 중도 보수나 아니면 보수층에서도 이번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의적으로 평가하던데요. 역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삶을 정중앙에 두고 필요하다면 정말 실용적으로 전임 정권의 장관도 과감하게 발탁해서 유임시킨다. 대단한데? 이런 호의적 평가가 많다. 결국 국민들이 보시는 눈이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안해동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양곡관리법은 저희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왔던 법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시장 왜곡을 불러일으키고요. 그리고 쌀의 과잉 생산을 유도해서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으로서 메꿔주게 됩니다. 이거는 농민을 위해서도 좋지가 않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쌀이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민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보관 비용도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농업의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거와 정반대, 상반되는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송미령 장관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 와서 정부가 바뀌었다. 본인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책을 뒤집고 과거에 본인이 표현했던 농망사법을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저는 영혼 없는 공직자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얘기를 해볼게요. 전재수 장관 후보자도 옮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공약 빨리 하겠다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다음 지방선거를 대비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또 나오니까 먼저 이번에는 민주당이 먼저 듣겠습니다. 그 해수부 공무원들이 네.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 제대로 임자 만난 거예요. 그 전임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대하면은 큰 코 닥칠 겁니다. 제가 우리 대통령님을 당 대변인으로서도 한 4년 가까이 모시며 일을 해봤는데 저분 옆에는 일 못하면 못 있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지시한 거 이행해야지 뭘 그거 이거 안 됩니다. 저거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깨뚫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건 야당도 인정하지요. 탁월한 행정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그렇게 잘하고 전국적으로 최고 우수 등급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의 대통령까지 취임을 하셨는데 해수부가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에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걸 4년 뒤에 옮기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임기 1년 뒤 남은 거예요. 1년 남은 상황. 아마 그 계획을 짰던 공무원들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내려가기 싫은 거죠, 부산으로. 그래서 4년 뒤면은 대통령 힘도 빠지지 않을까? 이런 계산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추측입니다. 해수부 공무원한테 좀 미안합니다만 그걸 우리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당장 6개월 내라 옮겨라. 그건 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우리 민주당의 유일한 현역 의원이신데 전재수 장관 후보자 아주 능력도 있습니다. 잘 바탕하신 거죠. 저는 뭐 앵커께서는 이제 지방선거까지 말씀하시는데 네. 그거는 나중에 정말 부산, 울산, 경남에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야 이재명 정부는 약속을 하니까 정광석화처럼 지키는구나. 총선이나 대선 때 와가지고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약속만 하고 안 지키는 윤석열 정권과는 정말 차이가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하면 또 찍어주시겠죠. 하지만 그거를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약속한 공약은 신속하게 지킨다. 이런 예. 말씀입니다. 박성훈 의원은 또 해수부와 또 인연이 깊으셔서 네. 여기 하실 얘기가 또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희가 뭐 해수부 차관을 또 역임을 했었고 네.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부산 출신 의원 입장에서는 환영입니다. 뭐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정책의 경우에는 굉장히 정교하고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졸속으로 추진된다는 느낌이 강하고요. 또 해수부 공무원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여론조사 결과 86%가 넘는 직원들이 부산 이전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해수부의 조직을 껍데기만 이전해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가 없죠. 기능을 실효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단순히 조직을 옮겨 놓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조선이라든지 해상풍력 이런 기능들을 같이 가져와야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부산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에 정책 부서들 간의 협력, 그리고 네트워크가 굉장히 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껍데기만 부산으로 옮겨 놓는다. 이거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석 정책 결정으로 비춰질 우려가 크고요.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시안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면밀하게 장단점과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이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해수부 부산 이전 같은 경우는 부산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지만 이전이 되는 충청권에서도 반발이 있는 이슈거든요.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충청권의 민심을 달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단순히 해수부 자체의 이전이 아니라 해수부를 포함한 해양 산업의 기능의 이전, 또 인천이라든지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과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나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단순히 타임테이블에 쫓겨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제대로 된 이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박 의원님 부산 지역이라 앞부분에는 환영한다고 하면서 뒤에 붙인 얘기 때문에 지역 민심 안 좋아질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보십시오. 저희가 잠깐만, 제가 꼼꼼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따져가면서 이전을 해야 이게 되는 하루 이틀 입장입니다. 된 문제가 아니고 이럴 때에는 많이 검토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어떤 섭섭함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전임 정 대통령은 뭐 손도 못 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건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게 맞고 우리가 지금 해수부 부산 이전뿐만 아니고 동남권 투자은행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고 해운사의 본사 이전까지 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말씀하십니다. 못 지킬 공약은 나는 한 적이 없다. 성남시장, 경기사 그렇게 한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캠프 때도 많은 공약이 왔을 때 이건 못 지킬 것 같으면 뺍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내일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 선거만 있다면 보내겠습니다만 하겠지요. 그렇게 지역 균형 발전을 보지 않습니다. 약속을 한 거는 지키고 정말로 전 국민들 우리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국가적인 사업 그리고 대한민국이 모두 잘 살 수 있게 하는 정책들은 이거야말로 야당이 쌍수를 들고 환영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부산의 경우에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 목소리가 컸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목소리는 내고 있지 않으면서 내년 지방선거 또는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부분. 부산을 위해서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은 짚어보겠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수위 얘기해 볼게요. 인수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정부의 가장 큰 개혁 과제라고 하면 검찰 개혁 그리고 사법 개혁을 가지고 갈 거다라는 것은 다들 예상하고 있는데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또 한 번 검찰 업무 보고 하지 마 연기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지금 검찰 측에서 네. 지난번에 한번 이제 중단됐죠. 보고가 중단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보수 매체나 이곳 몇 군데에서 뭐 갑질이다 점령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실상을 뭐 국정기획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맞지가 않습니다. 장관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국정기획위원장부터 위원들이 지방을 세종도 가가지고 경청을 하면서 투어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런 프레임으로 공격한다 한들 우리 국민들이 믿지도 않고 국정기획위원회가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흔들려고 할 때는 흔들려는 목표가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저는 그 중에 하나도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때 임명된 정치검찰을 중심으로 한 검찰들이 좀 있지 않나, 검사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는 국민적 지지가 압도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분명한 방향이 있고 새 정부의 공약이고 다 입장이 나온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그 알량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들이 여전히 인수위 기능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다가 다른 얘기를 하고 그 핵심적인 공약을 피해가려고 한다? 세상 바뀐 줄 모르는 거예요, 저분들이. 그러다 보면은 저는 검찰개혁, 저도 뭐 민주당 여당 의원입니다만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혹시 정치 검사들이 있으면 괜히 헛된 꿈 꾸지 마세요. 우리 대통령님도 그렇고 우리 여당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체 양보가 없기 때문에 검찰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권을 남용하고 수사권을 남용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요. 그리고 보다 선진적이고 제대로 국가 수사 총량이 더 커지는 네. 그런 형태로 개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마 이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그리고 있는 검찰 개혁 또는 뭐 검찰 해체의 그런 큰 그림 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군기잡기 뭐 맞습니다. 뭐 그렇게 충분히 보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완장질이라고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검찰 개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아마 검찰 해체를 통해서 제2의 검찰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과 여당의 또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그런 검찰권 행사를 하겠다는 게 사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검찰개혁의 핵심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서요. 여기서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경찰, 공수처를 관할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위원 11명을 대통령과 여당이 사실상 많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수사의 최종 권력을 여당과 정부가 현 정부가 좌지우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개혁이야말로 제가 볼 때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기보다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제2의 검찰을 만든다. 공수처의 권력을 비대화시키는 이런 문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수사 권력을 재편하는 문제, 사법 권력을 재편하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요. 또 네. 다양한 수사기관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책임과 권한도 분명히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은 이상은 수사의 혼선도 또 수사의 지연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법개혁의 목적이 뭐냐, 의도가 뭐냐, 저희 그 진정성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로 국민을 위한 검찰 또는 검찰청 폐지가 아니라 민주당과 여당을 위한 그런 수사 권력 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단호히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짧게. 저는 합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친윤의 맏형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있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2022년 윤석열 정권 초기에 기소권, 수사권 분리하고 중수청 만드는데 합의했었어요. 여야가 합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누굽니까? 검사 출신 아닙니까? 검찰의 폐해를 알았던 거예요. 합의했다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이 들고 일어나니까 약속해놓고 만장일치로 추인해놓고 파기했거든요. 여야 합의해놓고. 그래서 야당도 잘 보면 저는 여야가 이거 합의도 할 수 있다. 제대로만 접근하면은 국민의힘이 알겠습니다. 정신만 차리면 됩니다. 예. 결국 진정성이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알겠습니다.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